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 초부터 통치체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제7강에서는 고려 정치를 마무리를 하면서요. 중기부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까지 고려 정치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작할까요? 자, 이제 우리 중기를 할 차례인데요. 우선은 고려 시대를 개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중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는 918년에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고려의 멸망은 바로 조선의 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부터 멸망까지는 475년간이 되는데요. 이 고려의 475년간은 1170년 바로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을 고려 전기라고 하고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고 하죠. 그리고 전기는 2등분이 되고 후기는 또 편의상 3등분이 되는데 전기는 어떤 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바로 성종을 기준으로 해서 성종 이전을 우리는 초기라고 하고 성종 이후부터 무신정변 전까지를 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부터 무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1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 1270년까지 이 100년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신집권기 또는 무신정권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신정권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냐면요.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몽골이죠. 1231년에 몽골이 침입을 해오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대몽 항쟁기로 돌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1259년에 항복하고 결국 그 이후에 개경환도를 하면서 결국 무신집권기는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70년 개경환도를 계기로 해서 무신집권기는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80년 동안 우리가 원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내정 간섭을 받다가요. 바로 공민왕을 기준으로 해서 원 간섭기는 막을 내린다라고 보고 있고 공민왕 다음부터 공민왕이 여러 그 개혁 정책을 추구하다가요. 결국 1374년 공민왕은 암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민왕이 사망을 하면서 공민왕이 추구하던 그 개혁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려는 더 이상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망해갑니다. 그래서 공민왕 사망한 1374년부터 조선 건국까지 약 18년 동안 고려가 망해간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는 말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 각각의 시기에 집권 세력이 또 있죠. 초기에는 호족이 권력을 잡고 바로 국가를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호족이 중기에 무엇으로 변신을 하냐면 문벌 귀족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문벌 귀족은 바로 무신정변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100년간은 무신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무신들은 개경환도로 결국 몰락하고요. 그리고 원간섭기에는 친원파인 귀족인 바로 권문세족이 바로 원을 등에 업고 바로 관리를 독점을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권문세족은 몰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위화도 회군의 주역인 이성계와 연합을 하고 있었던 신진사대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의 순서로 집권 세력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를 이제 나가려고 하냐면 바로 이제 중기를 나갈 차례죠. 중기의 집권 세력은 방금 보신 것처럼 문벌귀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 바로 권력을 독점한 그러한 귀족들이 바로 이들인데요. 문벌 귀족은 뭐 경원 이씨, 또 파평윤 씨, 또 경주 김씨, 또 해주 최씨와 같은 그러한 명망 있는 그런 가문들이 경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문벌 귀족 가문이었던 경원 이 씨는 바로 왕과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 혼란의 상황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름 아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쌤이 만든 암기법인데요. 이대로 외우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경에서 사유하는 생각에 잠겨있는 김부식을 보라.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김부식은 개경파죠.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서경파에 맞서서 서경천도에 반대한 세력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의 귀족들을 바로 개경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부식과 굉장히 많은 경쟁을 했었던 묘청과 정지상과 같은 인물들은 바로 서경파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자겸의 난이 1126년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해와서 이자겸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내내 금나라한테 4대를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개경파는 금에 대한 4대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금에 4대 하면서 금나라한테 이것저것 뺏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려 국민들이 금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금 감정, 이런 어떤 금나라에 반대하는 이러한 감정을 바로 이 서경파는 역시 활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면서 바로 서경을 전진기로 삼아서 금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경천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풍수지리설이죠. 풍수지리설에서 지덕쇠왕설이라고 하는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쇠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왕성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개경의 땅의 기운, 개경의 지덕은 현재 쇠퇴하고 있고 서경의 땅의 기운인 서경의 지덕이 지금 왕성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경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부식 등 개경파는 유교적 합리주의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였기 때문에 이 개경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계속 지키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 반면 이쪽은 도전자 아니겠습니까? 도전자. 도전자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주적,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부식은 경주 김씨인 만큼 아무래도 이쪽은 신라를 계승한 세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여러분 서경은 평양이죠. 평양은 과거에 고구려의 수였던 만큼 이 서경파는 고구려를 계승한 세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양쪽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바로 무신집권기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 개괄에서 이제 문벌 귀족은 무신정변으로 모두 살해를 당하거나 모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0년, 무신들이 통치한 100년간을 바로 무신집권기 또는 무신정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무신정변으로 무신정권에서 새로운 집권자는 바로 무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신정권은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 한 3개 정도, 출제의 포인트는 한 3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신정변의 배경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권력을 딱 잡으면서 100년 동안 이 군인들이, 이 무신들이 알아서 고려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신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든 자기들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뭐냐, 통치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신정권 기간은 백성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해서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난 만큼
이 각각의 봉기들을 나름대로 성격별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봉기와 그리고 그 봉기의 성격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신정변의 배경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간단한 만큼 더욱더 신경 써서 한번 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벌귀족 사회의 혼란. 여러분 언제나 무신정변과 같은 이러한 쿠데타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회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평화로운데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하면서 무슨 정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결코 그것은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혼란이 무신정변에 기회를 제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고려의 군주가 뭔가 정치에 의욕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뭔가를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놀기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나의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신정변 당시에 고려의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의종이라는 거죠. 의종. 그래서 의종은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결국 폐위당하면서 유배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는 하급군인들, 직업군인들한테 지급되는 수조지를 뭐라 그러냐면 군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당연히 여러분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이 하급군인들의 불만이 당연히 증폭이 되겠죠. 이것이 또한 중대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당시 고려는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무신들이 큰 공을 세우는데,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무신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면서 공을 세우는 만큼의 대우를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가지고 1170년에 의종의 리조트, 일종의 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현원에서 그날 빵 터진 게 바로 다름 아닌 뭐냐면 무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신정변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들이 알아서 바로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통치를 했는데, 이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구를 제시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무신정변 전에도 이미 무신들의 최고기구, 그러니까 무신들만의 최고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방은 무신들의 최고기구이지 국가 최고기구는 아니었는데요. 이 중방의 구성원들인 무신들이 최고 권력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당연히 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 중방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의 폭발 수준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중방은 최고기구로 바로 국가 최고기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은 바로 이거가 됐습니다. 1196년 전까지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냐면 1183년부터 96년까지 이의민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해에 최충원이 이의민을 살해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는 바로 그 시기에, 잡았던 그 시기에 최충원이 새로운 정치기구 하나를 내놓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기구를 내놓아서 기존의 중방을 누르면서 바로 자기가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이 되어 이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정도감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정치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원탑체제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충원은 군대도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도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대승의 그 집권 기간에 있었던 그 경대승의 호위를 맡아서 했었던 경호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사망하면서 이 도방은 같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도방을 최충원이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아주 세력을 강화해요. 인원도 늘리고 그러면서 최씨 집권기에 바로 이 최씨 가문을 지지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의 군대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충원 이후부터 정치는 교정도감, 군사는 도방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최충원 아들 최우에 의해서
정치와 군사가 하나씩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없어지면서 뭐 하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것을 놔둔 상태에서 정치에 하나 더 추가하고 군사에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최후는 교정도감을 놔둔 상태에서 인사를 특별히 담당을 하는, 관리의 인사를 특별히 담당을 하는 무엇을 새로이 설치하냐면 정방을 새로이 설치해가지고 정방 설치한 다음부터는 교정도감 앤드 정방, 이렇게 투톱 체제로 정치가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군대 또 하나는 최후가 또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방에 삼별초가 추가가 되면서 군대 또한 도방 앤드 삼별초 이렇게 투탑 체제로 이렇게 쫙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무신집권기의 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봉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기가 많았던 만큼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요. 무신정변으로 권력을 잃은 문벌귀족, 그리고 문벌귀족과 함께 했었던 불교 종파인 교종, 바로 이렇게 원래 챔피언이었다가 챔피언 벨트를 뺏긴 기존의 구 집권 세력이 다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바로 무신정변 직후에 바로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봉기를 일으킵니다. 크게 세 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1173년 김보당의 난이 있겠고요. 이 김보당이 바로 의종복위운동,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후에 폐위되어서 명종이 무신들에 의해서 새롭게 추대가 되고, 그리고 의종은 유배가 있었죠. 그 유배가 있었던 의종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종복위운동을 함께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김보당에는 실패하게 되면서 이때 의종을 살려두면 화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된 무신들은 바로 이때 김보당의 난 직후에 바로 의종을 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종은 무신정변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김보당의 난을 계기로 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벌귀족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개경의 교종의 중심사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법사. 이 귀법사가 또 위축이 되니까 이 귀법사의 승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법사의 그 무승들, 무예를 하는 그 승려들이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당시 집권자였던 이의방을 기습공격했으나 그러나 실패로 끝난 사건이 되겠어요. 다음 연도는 같은데 귀법사의 난이 조금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의 난이 세 번째가 바로 그 다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바로 기존의 챔피언이었던 사람들이 챔피언 벨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재도전을 한 그러한 권력 회복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면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더 이상 차별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일으킨 봉기가 또 하나의 성격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소! 여러분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바로 이 특수행정구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이죠. 이 소차별에 반발해서 공주명학소라고 하는 소에서 망이 망소이 형제가 바로 반란을 일으켰죠. 물론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죠. 요거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라고 하면서 최충원의 선업이었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신분해방 운동을 겸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발각이 되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비 이 사람 누구죠? 그렇습니다. 만적의 난 그렇습니다. 자, 요게 바로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때 바로 일으킨 하나의 봉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의 봉기는 옛 고구려 땅에서는 고구려 부운동, 옛 백제 땅에서는 백제 부운동, 그리고 옛 신라 땅에서는 신라 부운동과 같은 이러한 삼국 부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봉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보시면 바로 평양인 서경에서 바로 최강수의 난이 있었고요. 이것은 고구려 부운동. 그리고 백제부운동은 전남 담양, 원래 백제 땅이죠. 여기는 여기서 이연년 형제의 난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신라 부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경북 청도에 해당하는 운문에서 김삼이가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요. 울산광역시에 해당하는 초전에서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경북 청도나 울산광역시는 옛날에 신라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라 부운동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치를 표방을 하고,
그리고 김삼이와 효심이 같은 시기여서 그리고 또 청도하고 울산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운동을 부흥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리고 이비패좌는 경주에서 바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바로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신관계는 방금 본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자, 이제는 외세 침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외세 침입이 가장 많았던 그런 어떤 그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실까요? 네. 요렇게 한번 앞글자만 따서 외세 침입의 순서를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여몽, 홍외, 네. 11세기에는 거가, 네. 그리고 12세기에는 여가, 그리고 13세기에는 몽이, 그리고 14세기 중후반에는 홍이, 그리고 14세기에 후반부터 말기까지는 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거는 거란이죠. 다음에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 네, 이렇게 이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거란부터 보셔야겠죠. 네. 자, 거란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몇 차? 1, 2, 3차 침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차에 각각 유명한 그 각각의 그 침입에 등장하는 유명한 우리 인물, 고려의 인물, 서양강. 여러분 소양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양강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서양강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차 때 여러분 외교단팜 소선영하고 외교단팜 해가지고 바로 강동육지라고 하는 땅까지 선물을 받은 바로 그분 누굽니까? 바로 서희. 그리고 2차 침입 때에는 흥화진에서 양규가 바로 흥화진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물러가는 거란군을 계속 공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죠. 그러나 양규는 이 거란 2차 침입 때 이때 중과 부적으로 전사하고 맙니다. 아무튼 양규 그러면 거란 몇 차 침입? 2차 침입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3차 침입 너무나 유명한 귀주대첩의 그렇죠. 강감찬 이렇게 1, 2, 3차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실까요? 자, 993년 왕은 성종 때입니다. 이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서희가 바로 거란 장수였던 소선영과談판을 해가지고 결국 강동 6주를 얻어내는 이런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110년에 현종 때, 왕은 현종 때일 때 이때 2차 침입이 있었고 강조의 정변, 1009년에 있었던 강조의 정변을 바로 구실로 삼아가지고 거란군이 직접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때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강조가 이끄는 군대가 대패하면서 결국 개경이 함락이 되고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나주로 피난을 가죠. 나주. 자, 그래서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양규가 흥화진에서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내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018년 현종 때 이 쳐들어왔던 이 거란 3차 침입이 1019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1019년에 바로 강감찬 장군이 귀지대첩에서 거란군을 거의 대부분 섬멸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거란군은 결과적으로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흥화진은 3차 침입 때에도 등장하는 장소인데요. 3차 침입 때에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흥화진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양규의 2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3차 침입 때에도 흥화진에서의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 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1104년에 윤관이 일단 이때 여진족한테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윤관이 기병을 매우 강화한 군대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군대가 바로 뭐죠? 별무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을 가지고서 1107년에 여진과의 싸움에서 여진을 몰아내고 여진족은 우리 고려의 동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구 성을 쌓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뭐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동북구 성과 관련된 그림이 바로 이거가 되겠어요. 자, 우선 이게 뭐냐면요. 이런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 화첩인데요. 이 화첩은 무엇이냐? 대체로 18세기 초에
조선 숙종 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조선 숙종 때로 추정이 되는데 네, 고려 시대부터 네, 그러니까 네, 여진족 네, 윤관 이때부터 네, 조선의 선조 때까지 대체로 임진을 한 이 무렵까지 함경도, 이 함경도를 북간이라고 또 하거든요. 네, 이 함경도 북간 지역에서 외적을 물리친 네, 장수들의 업적을 기록한 화척.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8번의 사건을 순서대로 네, 설명을 하면서 그 8번의 사건을 네, 하나씩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한 네, 이러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책을 뭐라 그러냐면 북간 유적 도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북간 유적 도첩의 8개의 그림 가운데 이게 바로 첫 번째 네, 윤관이 네, 바로 국경을 네, 개척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비석 세우고 있죠? 비석을 세우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척경 입비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와 같은 네, 네, 이런 어떤 명칭이라든지 네, 바로 이러한 또 북한 유적 도첩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 문헌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네, 일단 제일 먼저 윤관부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보실까요? 자, 그리고 동북 구성은 1109년에 여진족한테 회유 차원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진족 프라블럼은 여진족 문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네, 그로부터 6년 후 네, 돌려준 다음에 6년 후에 아골타라고 하는 여진족 추장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여진족을 하나의 단일 세력으로 묶더니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네, 그 전까지 내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네, 호령하던 거란족이 세웠던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음에는 중국의 왕조인 송나라까지 멸망을 시켜버려요. 아, 그리고 네, 바로 네, 그 직후에 바로 고려한테 4대 요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 이 4대 요구를 받았을 당시에 네, 이자겸의 난이 네, 이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집권자는 이자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자기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네, 이자겸이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한테 4대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로부터 네, 얼마 후에 금을 정벌하자. 네, 서경으로 천도해서 금을 정벌을 하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묘청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서경천도 운동에서는 금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순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 순서대로 네, 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1135년이죠. 네. 자, 다음, 네, 이제 고려 중기에서 무신집권기로 네, 넘어가는 시점에 또 이제 네, 우리가 또 네, 외세 공격을 또 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이후에 네, 바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1206년에 네, 바로 네, 징기스칸이 네, 바로 몽골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몽골 제국을 건국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징기스칸이 그 전까지 네, 약 90년 동안 이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네, 이렇게 네, 위세를 떨치던 바로 네, 금나라의 수도 네, 바로 수도를 포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금나라가 이때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금나라의 지위가 약화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자 그 전까지 금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던 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란이 다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대요수국 또는 후요라고도 표현을 하죠. 바로 이 대요수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 대요수국을 네, 바로 이 몽골의 군대가 네, 추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을 추격을 해오자 이 대요수국의 이 거란군이 어느 쪽으로 피난을 왔냐면 우리 고려 땅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에 네, 이 대동강 네, 동쪽에 평양 동쪽에 강동성이라고 하는 이 고려의 우리의 성을 점거하면서 여기서 그냥 살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고려가 바로 이들을 공격을 했겠죠. 네. 자, 그래서 네, 이때 이 대요수국의 고란군과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싸운 것은 네, 결국 네, 이 고려의 군과 네, 추격을 해온 몽골의 군대와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가 네, 연합을 한 이 3개국의 연합군이 네, 바로 이 대요수국을 섬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네. 고려의 장군은 김취려,
우리가 승리한 경우,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지휘관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취려. 네, 그리고 네, 몽골의 군대, 그리고 네, 함경북도 지역의 두만강 위역에 네, 포선만노가 네, 바로 왕으로 있었던 여진족의 국가인 동진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네, 바로 네, 이 강동성에서 네, 현재 점거하고 있는 네, 대요수국 이 후요를 네, 섬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전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강동성 전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강동의 역이라고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게 바로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연합군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네, 바로 이 몽골이 네, 고려를 구해준 은인을 자처하면서 네, 고려한테 많은 공물을 요구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고려하고 몽골은 사이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여가 역시 또 고려에 들어와가지고 네, 공물을 아주 굉장히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돌아가는 길에 저고요가 압록강 근처에서 네,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네, 암살을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네, 바로 몽골이 1231년에 처음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몽골의 네, 몇 차 침입이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이 되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대몽항쟁기로 돌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그 대몽항쟁기를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몽골이 세상에 1차부터 6차까지 네, 이렇게 네, 1차부터 6차까지 굉장히 여러 번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암기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몽골의 그 1차부터 6차까지의 침입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네, 몇 차 침입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분류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시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다비자충.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몽골의 1차 침입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이때 네, 몽골 1차 침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다비자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중얼중얼 해보면요, 금방 또 외워집니다. 네. 예상 외로 빨리 외워진다라는 거. 네. 그리고 외워진 다음에 네, 굉장히 놀라운 위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2대처, 다음에 사망호충, 네, 그리고 6다공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네. 1다기자충, 네, 2대처, 사망호충, 6다공원. 생각보다 빨리 외워진다. 그리고 효과는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실까요? 네. 몽골 1차 침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이때 개경이 바로 포위가 되면서 사실 우리 고려는 이때 몽골한테 항복을 해요. 그래서 1차 때 이미 우리는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 항복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자, 그래서 몽골은 고려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때 승리해서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 된 줄 알고 72명의 다로가치, 그러니까 감독관, 다로가치 72명만 남겨놓고 몽골군은 철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몽골과 싸우기를 항전을 바로 이렇게 강화하면서 몽골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먼저 항복을 하긴 했지만은 1차 때, 그러나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바로 막아낸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곳이 바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귀주성, 네. 바로 강감찬이 3차 침입 때 귀주 대첩을 바로 해서 거란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귀주성이에요. 네. 그 귀주성에서 쳐들어왔던 몽골 군대를 바로 귀주성에서 몰아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북명 병마사였던 박서가 바로 귀주성에서 몽골의 공격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주성 전투, 자주부사였던 최춘명이 바로 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또 몽골을 몰아낸 것이고, 그리고 총주성 전투 역시 1차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휘관이 없어요. 지휘관이 도망간 상태에서 바로 병사들만 남아가지고 이겼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승리. 노군과 잠류별초 이 병사들이 바로 몽골군을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개는 여러분 모두 몇 차 침입에 관련이 된다? 그렇습니다. 1차 침입과 관련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32년에 바로 다시 몽골과 싸우기를 바로 의지를 바로 높이면서 바로 보다 더 방어가 편리한 강화도로 천도를 하잖아요. 강화도로. 그러자
속았어 하면서 다시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몽골 2차 침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차 침입 때 이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결국은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고 있었던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 2차 침입 때 거란을 부처님이 막아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만든 건데 그 초조대장경이 이때 불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초조대장경과 같은 시기에 바로 의천이 만들었던 교장까지 소실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침입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몽골군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우리가 사살을 하면서 몽골군이 퇴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몽골 사령관인 살리타를 쏴서 바로 사살을 해가지고 적장을 잃은 이 몽골군이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에버랜드 근처에서 지금 현재 용인의 처인구에 해당을 하는 그 지역인 바로 처인 부곡에서 우리가 승리했죠. 그리고 이때 승리를 이끌었던 바로 지휘관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김윤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2차에서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35년 몽골이 3차 침입을 감행을 했는데 이때 바로 경주에 아주 유서 깊은 또 매우 큰 절인 진흥왕이 건립한 어떤 절이 이때 불타냐면요. 황룡사가 불탑니다. 황룡사가 불타니까 당연히 그 황룡사 안에 있었던 선덕여왕이 바로 만든 아름다운 황룡사 9층 목탑까지 함께 불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룡사와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탄 것은 1235년 몽골이 쳐들어왔던 3차 침입 때인데 불탄 거는 1238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53년에 바로 5차 침입을 해왔어요. 근데 이때에도 또 충주에서 또 이겼어요. 이 몽골의 침입에서 충주는 3번 이깁니다. 굉장히 대단한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충주 산성 전투에서 이번에도 몽골의 침입을 충주 산성에서 막아냈는데 바로 이 충주 산성을 지휘한 인물이 누구냐? 또 김윤유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인 부곡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이 김윤유가 바로 전쟁 영웅이 되어가지고 이때 5차 침입 때에는 충주로 가서 또 충주의 그 백성들과 함께 바로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나 결국 1254년 6차 침입 때 가장 그 몽골의 횡포가 심했던 피해가 심했던 침입이 바로 6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막아내긴 했어요. 충주 또 나왔네요. 충주 다인철소에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6차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더 이상 힘에 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1259년에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몽골과 강화를 체결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강화가 체결이 되면서 당시에 이 모든 대몽 항쟁기에 고려의 군주는 물론 무신집권기이지만은 무신집권기에도 비록 허수아비이긴 하지만은 왕은 틀림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신집권기 특히 최씨집권기 대략적으로 최씨집권기인데 이 시기에 이 대모항쟁기에 모든 대모항쟁기의 시기에 군주는 바로 고려 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고종 때 강화가 체결이 되면서 바로 고종의 태자였던 태자 왕전 훗날 원종이 되는 그래서 훗날 원종이 당시 왕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훗날 원종이 되는 바로 몇 개월 후에 바로 원종이 되는 태자 왕전이 포로로 몽골에 입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1270년에 수도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결국 본격적인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경환도가 127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개경환도에 반발하면서 계속 강화도에 남아가지고 항전을 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군대가 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군대죠. 여러분 그 군대 이름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삼별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삼별초 우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다름 아닌 강화도죠. 그리고
강화도 바로 위가 바로 여기 개경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가 바로 개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남아가지고 강화도에서 항쟁을 지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바로 삼별초를 이끌었던 지휘관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배중손이 바로 지휘하면서 항전을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항전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장기 항전을 위해서 근거지를 더 남쪽에 있는 어디로 옮기죠? 바로 이 섬으로 옮기죠. 여러분 이 섬은 무슨 섬이죠? 그렇습니다. 진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도에다가 무슨 산성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산성이죠? 용장산성, 용잔산성을 쌓고 바로 여기에서 항복한 고려와 그리고 이 몽골에게 바로 저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별초는 이미 항복하고 환도까지 한 당시 고려의 군주인 원종, 고려 원종, 고려 원종은 진정한 고려 군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바로 새로운 군주를 추대합니다. 그래서 비록 1년간이긴 하지만 1270년부터 1271년까지 1년간이긴 하지만 고려는 왕이 2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경의 원종과 그리고 이 진도 정부의 또 한 명의 왕, 그리고 이때 이 진도 정부는 황제국을 표방을 하면서 황제를 표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승왕후 왕자였던 승왕후 누구를 추대하게 되냐면 왕온을 추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간 1270년부터 71년까지 개경의 정부와 그리고 원래 기존의 고려 정부와 그리고 진도 정부 이렇게 두 개의 정부가 병존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험에 한번 나온 거 있어요. 문헌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일본의 고려 조정이 외교 문서를 내내 보내왔었거든요. 그 외교 문서를 뭐라 그러냐면 고려 첩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고려의 외교 문서는 고려 첩장은 어디에서 왔냐면 당연히 개경의 이 고려 정부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려 첩장을 어느 쪽에서 보내냐면 진도 쪽에서 바로 진도 정부가 고려 첩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려 첩장을 일본은 개경에서 보내준 건 줄 알고 딱 받아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너무나 이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고려 첩장은 이미 우리 고려 정부는 항복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몽골한테 사대를 취하면서 몽골의 덕을 칭송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원래 그 기존의 고려 첩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고려 첩장을 이 몽골에 항거하면서 몽골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그 막부 그 시대였고요. 가마쿠라 막부가 바로 당시 막부였습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 고려 첩장을 딱 받은 다음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내용이 이런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이렇게 적어가지고 당시 고려의 이 일본의 왕이 일본 조정에게 바친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한번 2014년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쌤이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 첩장 불심 조조라고 하는 이러한 문헌이 있다라는 거죠. 삼별초의 항전과 관련되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본 문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려의 외교 문서는 고려 첩장이 불심이란 말은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명확한 12가지의 내용을 조목조목 바로 설명을 해서 바친 보고서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고려 첩장 불심 조조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나 결국 1271년에 바로 이 진도 정부는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당시 지휘관 배중손은 전사하고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었던 승화후 왕오는 잡혀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살아남은 삼별초는 바로 제주도로 이동을 하고요. 배중손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지휘의 바통을 이어받냐면 바로 김통정이 지휘하면서 바로 제주도로 이동을 해서 다시 삼별초는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여러분 배중손하고 김통정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배중손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 강화도에서 진도까지는 배중손이고, 그 다음에 진도에서 제주도는 김통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파두리 성을 쌓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등 항전을 바로 또 의지를 다졌으나 결국
1273년 바로 다시 한번 여몽인화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때에는 삼별초는 전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바로 이 제주도를 원나라가 자기의 직속 영토로 하면서 여기에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청을 설치하고 이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삼별초는 충분히 여러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몽골 이 원나라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고려가 상실을 한 고려의 영토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십시오. 자, 우선 먼저 여러분 여기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개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원산만, 원산이고요. 원산 바로 밑에 어떤 고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고개냐면 꽤 중요한 고개예요. 천령. 그래서 1258년에 바로 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우리가 몽골한테 뺏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뺏기면서 이 몽골이 바로 여기를 쌍성총관부라고 하면서 천령 이북 지역을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이 관청은 바로 이 원산 이 위에 있는 영흥에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천령 이북 지역은 쌍성총관부라는 이름으로 이때 우리 고려의 영토에서 잠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바로 평양인 서경이고요. 개경과 서경 사이에 무슨 령이 또 있냐면요. 여기에 바로 자비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비령 이북을 또 우리가 몽골한테 뺏기게 되는데요. 1270년에 자비령 이북을 싹 뺏기면서 바로 몽골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동령부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령부라고 하는 관청을 서경에다가 두면서 이 자비령 이북 지역을 또 직접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다름 아닌 방금 우리 보셨던 삼별초를 진압을 한 다음에 1273년에 바로 이 원나라가 만든 총관부가 바로 다름 아닌 탐라총관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고려의 영토에서 잠시 떨어져 나간 상실한 그런 어떤 지역이 되겠는데 바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회복을 한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회복을 한 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탐라총관부하고 동령부는 모두 어느 왕 때 되찾냐면요. 충렬왕 때, 외교적인 노력으로 충렬왕 때 되찾습니다. 그런데 쌍성총관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돌려주니까 공민왕 때, 공민왕이 보낸 바로 고려군이 쳐들어가서 쌍성총관부를 탈환을 1356년에 탈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고려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이 탐라총관부가 언제 없어진 거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론이 완전히 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1284년 또는 1301년 이렇게 보고요. 또 아니면은 또 오히려 더 이후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1284년 아니면 1301년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선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렇게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은 정확히 언제 탐라총관부가 폐지가 되었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 연도는 모두 다행스럽게도 모두 충렬왕의 제2간이에요. 그래서 충렬왕 때 탐라총관부는 돌려받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동령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290년에 바로 이 동령부의 땅, 자비령 이북의 땅을 다시 또 충렬왕 때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비령 이북의 땅을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자비령 이북의 땅을 원나라가 바로 우리한테 돌려주면서 이때 동령부가 폐지가 된 건 아니고요. 이 동령부라고 하는 이 서경에 있었던 관청이 요동반도로 이사를 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령부가 폐지되면서 자비령 이북의 땅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동령부가 요동반도의 요양으로 후퇴하면서 자비령 이북의 땅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56년에 바로 당시 공민왕이 동부명 병마사
유인으로 하여금 고려군을 이끌고 바로 쌍성총관부로 쳐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쌍성총관부를 바로 탈환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무슨 목을 설치하냐면 여러분 요거 주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다가 무슨 광역시인 무슨 목을 설치하냐면 화주목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후퇴해서 요동반도에 있었던 바로 이 동령부마저도 공민왕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동령부를 공격해서 잠시 장악한 적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1369년 바로 고려군이 가가지고 요동을 바로 정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다름 아닌 뭐라 그러냐면 공민왕이 요동정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공민왕은 요동정벌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요동정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뭔가 내세우고 싶은 이러한 승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한 지휘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 이성계 지용수. 공민왕의 요동정벌 당시에 승리를 이끌었던 지휘관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실 그리고 회복을 받고요. 이제 우리 원간석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원간석기의 왕들은 원나라한테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한테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충자 돌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의 충자 돌림에 충땡 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충땡 왕들이 이 원으로부터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는데 요즘 시험에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로 그 출제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충땡 왕들의 개혁의 노력. 역시 출제의 포인트는 그 정책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왕인가. 충 무슨 왕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충 무슨 왕인가 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볼까요 여러분? 자, 원간석계의 충땡왕들의 개혁 노력을 보시면 제일 먼저 충렬왕이죠. 렬선, 숙해, 목정 이렇게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자, 충렬왕.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토 두 군데를 충렬왕이 외교적인 노력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부? 그렇습니다. 탐라총관부, 그리고 동령부를 회복을 했다. 그리고 당시 이 어떤 보고서를 충렬왕이 받았는데요. 이 보고서는 당시 친원파 권문세족과 그리고 몽골을 자극하는 그런 개혁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보고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받아서 채택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원 자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렬왕 때의 하나의 사실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18가지의 일이라고 해서 바로 이 보고서의 제목이 이 보고서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바로 편민18사라고 하고요. 이 편민18사를 충렬왕한테 제출을 한 신하는 바로 누구냐? 홍자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가 바로 충렬왕 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충선왕. 우선 문안서는 뭐냐면요. 원래 고려 중앙정치에서 그 왕의 발표문인 교서와 그리고 외교 문서의 이 두 종류의 문서를 작성을 담당하는 관청은 한림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잖아요. 그 한림원이라는 관청이 원간석기의 충렬왕 때 관제 격하가 되면서 문안서라는 이름으로 격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충선왕이 문안서를 무슨 원으로 고치면서 바로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원으로 고치죠? 사림원으로 고친다라는 겁니다. 사림원으로 고치면서 개혁을 주도하였다. 한번 나온 적 있죠, 여러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충선왕이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올 수 있겠고 그 외에 다른 왕들도 요즘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충선왕이 아예 그냥 왕위에서 완전히 물러난 다음에 이 원나라의 수도 연경이 내내 살면서 이 독서당 하나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이 10,000권이나 있다라고 해서 무슨 당이죠 이게? 만권당. 그렇죠. 만권당이라고 하는 독서당을 또 설치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려에서 원나라로 유학을 온 이런 그 고려의 인재들과 이 만권당에서 이 원나라의 뛰어난 유학자들이 조명부와 같은 이러한 유학자들이 이 만권당에서 교류하면서 고려의 유학, 특히 성리학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총수강은, 역시 또 개혁, 기구로서, 무슨 도감을 설치했냐면, 찰리 변이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또 설치한 적이 있었고요. 충해왕은 또 도감인데 이름이 좀 깁니다. 편민조례 추변도감이라고 하는 도감을 또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찰리 변이도감은 충수강, 편민조례 추변도감은 충해왕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충무광은 당시 우리 고려는 당시 몽골 귀족들은 이 매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매를 사육하고 그리고 매를 또 훈련을 하는 이러한 그 고려의 기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매의 눈으로 이렇게 탁 노려보는 걸 응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응자를 써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랬다? 응방. 이 응방이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방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재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무슨 도감을 설치하냐면 여러분 정치도감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바로 구별이 바로 출제의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려 정치의 BTS라고 말할 수 있는 공민왕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추정이 되는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보이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요. 천산이라는 산에서 크게 수렵을 했다. 크게 사냥을 했다라고 해서 천산에서 대렵, 크게 사냥을 한 바로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천산대렵도라고 하죠. 문화파트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더군다나 공민왕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천산대렵도는 바로 어느 나라 시대? 원나라 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뭘까요? 남화일까요? 북화일까요? 북화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회화 잠깐만 점검합시다. 중국의 회화는 일단 중국의 영토의 북쪽에서 유행한 회화하고 남쪽에서 유행한 회화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유행한 회화는 북종화, 그리고 남쪽에서 유행한 회화는 남종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북종화는 풍경,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물체를 화폭에다가 있는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정확하게 바로 묘사하는 것이, 그려내는 것을 바로 생명으로 여기는 그림이 바로 화풍이 바로 북종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리고 남종화는 이 대체로 4대부가 주도한 문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정신세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하에 만들어지는 그림이 바로 남종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교양과 정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꼭 사실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뭐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성이 매우 높은 북종화는 컬러,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체를 그림으로 옮길 때 똑같은 색깔을 바로 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색깔과 그림의 색깔을 같은 색깔로 최대한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북종화는 반드시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남종화는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컬러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묵화, 붓을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수묵화, 먹물 색깔 하나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공민왕의 천산대렵도는 이게 색이 너무 바래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컬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대 북종화, 북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 보시면요. 공민왕은 제위견에 맞춰가지고 1351년부터 1474년까지 공민왕의 제위견에 맞춰서 6단계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즉위, 독립운동 시작. 당연히 원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대승, 그리고 실현, 그리고 신돈, 그리고 사망. 이러한 순서로 정리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우선 즉위했다. 1451년에 즉위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1452년에. 그래서 공민왕은 멀리의 원이라고 하는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바로 친원파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가까이에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단 원나라한테 선전포고 하나 하고 원나라한테 공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한테 또 하나의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원나라한테는 이제 원나라의 스타일은 따르지 않겠다. 원나라의 변발, 헤어스타일, 그리고 원나라의 복장 있죠. 호복이라고 하는 원나라의 복장. 그러니까 헤어스타일과 코디를 예전에 원나라식대로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몽골풍 폐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권문세족한테는 권문세족들이 인사를 바로 장악을 하는 인사 담당 기구, 권문세족의 중앙의 아지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무슨 방을 폐지하죠?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와 권문세족한테 한 방씩 날리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추진이 된 이 독립운동이 크게 성공을 해서 대승을 거둔 해, 대승의 해 1356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 1356년에 모두 있었나 한번 보세요. 우선 당시 대표적인 공민왕한테 반발하던 가장 대표적인 권문세족인 기철을 숙청을 합니다. 이 기시가문을 숙청을 하고 그리고 원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관제를 바로 고려의 원래 중앙관제로 복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동행성 가운데에서 가장 고려의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었던 이문소 이것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국자감은 원래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원나라 때문에 국자감이라는 명칭을 못 써가지고 뭐 국학 또 성균감,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국자감의 명칭으로 환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성총관부 이때 탈환을 했다. 그래서 장군 유인우 당시 동북면 병원사였던 유인우에게 고려군을 줘서 쌍성총관부로 쳐들어가서 뺏었습니다. 탈환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목을 설치했다? 화주목을 설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잘 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홍건적만 안 쳐들어왔으면 뭐가 돼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홍건적이 딱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잘 되고 있었는데 여기 찬물이 탁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시련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시련이 또 경년 주기로 해가지고 2년 단위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4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결국 이러한 계속 반복된 시련으로 결국 정치의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신임하고 있었던 승려인 신돈한테 정치를 이제 맡기면서 자기네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시련부터 보겠어요. 홍건적 1차 침입. 이건 우리가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아냈기 때문에 홍건적은 물러가고 개경을 보존을 했는데요. 2차 침입 때에는 더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1차 때는 4만 쳐들어오고 10만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때 개경이 함락이 되면서 당시 공민왕은 지금의 경북 안동인 복주로 피난 가는 이런 수모를 또 겪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463년에는 이 친원파 김용이 당시 공민왕은 흥왕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흥왕사를 포위한 다음에 이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또 목숨을 건지는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이자 그리고 이 공민왕이 이렇게 강력한 반원 자주운동과 개혁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내인 바로 이 공주가 바로 원나라의 공주가 원나라의 그 압박을 막아주는 방패의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의 기능을 하던 자기를 보호해주던 바로 이 공주 누굽니까 여러분? 노국 대장공주가 사망하면서 공민왕은 이제 크게 시리에 빠지게 되면서 누구한테 정치를 맡기게 되냐면 신돈한테 정치를 맡겨요. 그래서 신돈이 바로 이때부터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돈이 공민왕의 모든 정치 권력을 위임받아서 도감, 바로 당시 권문세족이 토지를 함부로 너무 많이 평민들한테 빼앗아 가지고 대농장을 설치하고 만들고 그리고 억울하게 평민을 또 노비로 자기가 또 부려먹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토지와 그리고 백성들을 잘 변별을 해서 그리고 정리하는 도감이다라고 해서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빼앗고 권문세족 때문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 평민들을 다시 평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과정에서 신돈과 공민왕이 정치적 견해가 대립이 되면서 결국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공민왕이 신돈을 처형을 하게 되면서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돈은 공민왕의 최측근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민왕이 자기의 최측근을 처형을 한 다음에는 더더욱 공민왕은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 1374년에 암살이 되고 말면서 공민왕의 모든 개혁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려는 더 이상 공민왕 사후부터는 재기의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하고 그냥 조선 건국까지 그냥 망해 간 거죠. 이렇게 고려의 정치를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7강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려 정치를 또 한번 싹 한번 섭렵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제8강에서는 고려의 경제와 사회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